그 지역 음식에는 그 지역의 문화가 깃들어 있는 법. 제주는 독특한 자연 환경만큼이나 독특한 제주만의 음식 문화를 지니고 있는데요. 몸고기나 돈베고기 등의 돼지고기 음식은 어렵던 그 시절 귀중했던 단백질 보충원으로 마을 잔치나 장례 때만 볼 수 있었지만 그 안에서 따뜻한 제주의 공동체 문화를 느낄 수 있었죠. 이렇듯 다양한 제주의 음식 문화 중에서 오늘 강연에서 배울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먹방, 쿡방이 트렌드인 요즘 제주의 먹거리에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이 유난히 척박했던 제주 섬 음식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오늘 강연자님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해 주실 분은요. 배지근 연구소의 김진경 소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주의 다양한 음식들 중에서도 오늘 강연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제주의 제사 음식, 식계 음식이라고 하죠. 네, 저는 생소한 용어인데요. 지금부터 김진경 소장님의 강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신 저희 선생님들이 저희 엄마뻘이실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엄마도 이제 제주도 분이고, 이제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했던 제사를 보고 자란 제가 감히 선생님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할지 좀 고민이 되긴 했는데, 그래도 한번 정리를 해본다는 생각으로 오늘 강의를 준비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가볍게 봐주시면 좋고요. 사실은 저희가 기행을 정말 해야 되는데 실제로 저희 여기서밖에 못하니까 식계로 오길이라는 곳으로 찾아가 보면서 하나씩 쉽게 이야기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를 왜 제주 사람들은요 식계라고 부를까요? 제주도에 한 어르신이 선생님이 쓰신 글을 보면 식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함께 먹는 밥이 이게 이거 같기도 하다라고 하고요. 제주도에서 펼쳐낸 제주어 사전에서는 식계라는 단어, 식계 단어 자체가 조상이 돌아가신 전날 밤에 제사를 지내고 제관들이 제물을 음복하는 일인데, 저는 여기에서 음복이라는 단어에 조금 집중을 했어요. 같이 먹는 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그래서 식계의 정의는 이렇게 내려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식계상에서 보는 제주 음식 이야기를 같이 한번 나눠볼게요. 제주 식계상이라고 올라온 음식들인데요. 자, 빈떡 보이시나요? 그리고 돛괴기적, 돛괴기, 돼지고기적이죠. 그리고 소고기적도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 메밀묵, 적은 꽂진 않았지만 메밀묵도 보이고, 네, 꼭 해요. 고사리 탕시 보이고, 그리고 생선, 사실은 옥돔인데요. 제주도 사람들한테는 옥돔이라고 부르지 않고 생선이라고 불러요. 또 저걸로 국 끓이면 갱국이래. 네, 그래서 곤밥과 고깃국이 들어가고, 그리고 떡도 이렇게 고이네. 지글지글 보기에도 먹음직스러운데요. 생선 중에 으뜸으로 치는 옥돔은 제사상에 빠질 수 없는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특이하게도 제주도에는 이렇게 조상님한테 올릴 때는 아무렇게나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나마 정성이 더 들어가고 값어치가 있는 옥돔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옥돔만이 생선이라는 이런 칭호를 받게 돼요, 제주도의 분들은. 제사 음식은 다 공들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딱 어느 것만 공들인다는 게 아니라 전부 다 공들이는데, 그 중에서도 옛날 제주도에는 이 토질적으로 화산섬이다 보니까 벼농사가 참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쌀을 구하기 위해서 어르신들이 많은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만이 이제 제사 때는 곰밥에, 오죽하면 곰밥이라고 했겠어요. 하얀 밥에 옥돔 구운 고기를 얹어서 먹는 것이 큰 즐거움이라면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날만이 이렇게 푸짐한 맛을 볼 수 있으니까 제사 음식은 모두 다 소중하고 마련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귀한 음식들을 마련해 조상들을 기리고 이웃과 친척들이 함께 나눠 먹었던 제주의 식갰날. 식갰반 도시락으로 그 시절 추억을 되새겨보는 건 어떨까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재물떡과 재물빵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찾은 7개 다 다른 식계 재물떡이거든요. 근데 이미 달라요. 자, 보시면 침떡이 있는데 재밌는 게 아래 뭐가 깔려져 팥이 있어요. 그런데 육지에서 자, 조상이나 귀신이 물릴 때 팥을 안 올리는데, 자, 제주도 식계상에는 이렇게 팥을 얹은 시루가 자주 올라가죠. 그런 거에 크게 관여를 하지 않나 봐요. 흐리게 보이지만, 자, 아래 시루 침떡이 아닌 어떤 게 맞아요. 카스테라가 올라가서 너무 재밌죠. 초코파이 올라가, 단팥빵 올라가, 카스테라 올라가. 왜? 근데 육지 사람들이 보면 너무너무 재밌어하는 거예요. 이 떡들을 조금 보면 의미가 있어요. 제일 아래 시루는요, 땅을 의미해요. 네, 침떡, 땅을 의미하고요. 얘는 아마 은절미 같아요. 메밀가루를 메모지게. 얘는 밭이나 구름을 의미해요. 만디는 아마 구름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솔벤과 절벤, 이따 나올 건데, 솔벤은 반달 모양이고 절벤은 동그란 모양인데, 그거는 해와를 의미해요. 자, 그렇다면 너무 이제 쉬울 것 같은데? 땅, 밭, 구름, 해, 달, 별 순서로 쌓았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 같으세요? 우주. 네, 우주 만물. 왜 우리 조상한테 명절날 왜 이렇게 쌓았을까요? 육지의 고임떡하고는 완전 다르죠? 육지의 고임떡은 뭔가 경화하거나 축하할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의 덕을 하면서 높게 고이잖아요. 똑같은 한과를 고일 수도 있고 색깔이 다른 걸 여러 가지를 아름답게 꾸며서 올리는데, 제주도의 고임떡은 조금 달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신한테, 조상님한테 1년의 농사, 우주 만물의 평화를 기원을 하면서 이 의미를 담아서 떡을 올렸던 것 같아요. 명절이나 제사 때마다 빠지지 않았던 음식 고사리. 제주의 제사 음식 중에서도 이 고사리를 넣어 만드는 중요한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보따리전인데요. 만드는 방법은 집안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점은 계란물 위에 고사리를 얹어서 부친다는 것입니다. 노란색 보자기에 고사리로 끈을 매어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들을 가져가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조상님들에게도 넉넉한 인심을 전하는 제주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할머니께서 이렇게 하실 때 내가 궁금한 건 들어보니까 이 보따리는 왜 하는 거예요? 맛도 없는 것 같은데요 하니까 이거 무사염수가 맛도 없인데 할머니요. 나는 이거 해야 된다 안 하나요? 무사맛이 하니까 이제 돌아가신 사람한테는 기일이 생일이잖아요. 내 생일상을 이렇게 차렸더라 일반 사람들 사는 것처럼 자랑을 한답니다. 가서. 그래서 같은 예를 들면 귀신이죠. 귀신들끼리도 자기 며느리가 이걸 차렸더라 이렇게 해서 나눠 먹고 이런 설을 들었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그래서 이제 계란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하고 고사리가 이렇게 세 갈래 있는 거를 꼭 앞에 없는 걸 안 놓습니다. 꼭 있는 거 이렇게 정상적인 고사리를 하나 가지고 이렇게 놓는데 그거는 멜빵 역할을 한답니다. 보따리 전에다가 음식을 이렇게 상에 차려 있는 거를 종류별로 다 놓고 이렇게 보따리 묶어서 그거를 이렇게 지고 간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 일반 사람도 그렇지만 생일이 되면 주변에 친척이랑 이렇게 가까우신 분들을 불러서 오늘 아버지 환갑입니다, 칠순입니다 해서 음식을 나눠 먹듯이 그쪽에서는 그렇게 하는가 봐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할머니 말씀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보따리전도 꼭 필요하고 어전도 필요한 것 같아요. 어전. 왜냐하면 우리가 바다에 살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곳만 해도 수산업에도 종사하고 밭농사도 하고 또 이렇게 하우스 이런 특용작물도 재배하는데 그래도 정성을 더 들이는 것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다가 신선한 때 포를 떠가지고 어전 붙여서 올려놓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제주도 식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요즘 어린 친구들한테 얘들아 식기밥 먹으라 라고 하면 아이들이 정말 선생님들처럼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먹을까요? 네. 네. 1980년대 이후에 이제 통일교도 보급되고
쌀밥도 점점 안 먹는 세대가 되고 워낙에 맛있는 음식들, 외국 음식들이 많이 오면서 맞아요. 그렇게 되고 저희들도 점점 의식이 흐려지고 있고 저희도 웬만하면 맞춰 오려고 하고 있고 되게 간소화되고 있고 그래서 이건 1970년대 이게 식객반이잖아요. 각각의 도시락처럼 내 몫이 있는 것처럼 네. 물론 식객날만 먹는 그런 거는 없어질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객반 도시락 같은 이런 문화들이 제주도에 여러 군데 생겨서 제주도를 찾는 사람들한테 아니면 젊은 제주도에 있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이런 문화를 알려줄 수 있는 콘텐츠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 기성세대들이 정말 물려줘야 될 아주 중요한 제주 유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주의 독특한 식계 문화, 지키고 발전시켜 물려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전국 곳곳의 보건소와 요양시설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2차 접종이 본격적으로 3개월이 지났다면 오늘부터 3차 접종이 4차 접종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1차와 2차, 그리고 3차 접종률 현황입니다. 나라에서 저희가 아무리 백신 피해를 울부짖어도 사람들은 저희에게 귀를 기울여 주지 않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백신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부작용이 있잖아요, 그지? 그러면은 그 부작용에 맞게, 나이에 맞게 그걸 데이터를 구축을 해달라는 거예요. 오늘 돋보기에서는 백신 접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백신이 처음 개발됐을 때만 해도 코로나19로부터 건강을 지킬 수 있겠다라는 기대와 희망이 있었지만 1차와 2차 그리고 3차까지 접종 시행하고 있는 지금 이 시민들은 백신 접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혹시 백신 접종 하셨어요? 2차까지 했었어요. 2차까지 했어요. 2차까지. 3차까지 맞았어. 부스터샷까지. 아, 다 맞으셨어요? 네. 처음에 백신 나왔을 때는 얼마 안 있으면 끝나겠구나 했는데 2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 백신 나와봐야 뭐가 정말 안 끝날 것 같아요. 처음에 나온다 할 때는 정말로 기대를 가지고 백신을 맞으면 괜찮아지겠다. 그런데 1차도 그렇고 2차 맞아도 그렇고 3차도 막 신뢰를 그렇게 안 가지게 되는 거라. 4차까지 맞으라 하면 절대 안 맞을 거예요. 왜요? 그냥 그럼 4차 맞으면 그게 5차 되고 6차 되고.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자꾸 맞으면 백신에 대한 면역성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 지금 나오는 부작용이 문제가 아니고 살다가 언제 이게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까지 시행되고 있는데요. 자녀들의 건강을 우려하고 있는 부모님들과 또 학생들의 의견은 어떨까요? 저는 안 맞았어요. 부모님이 위험하다고 맞지 말라고 하셔서. 부작용이 있으니까 학교 측에서는 권하고 있긴 한데 제 주변 또래들은 뭐 안 맞는다는 애들이 많아서 저는 그렇게 막 너무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아요. 저는 반대예요. 저도 너무 아팠는데 애기들에 맞추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아직은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요. 아이들한테는 백신의 효과보다는 코로나의 위험성이 좀 적은 것 같아서 이게 검증이 되지도 않았는데 굳이 자꾸 맞으라고 하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 저는 가능한 한 지금은 늦추고 싶어서.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를 보면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호소가 많이 보이는데요. 백신 접종 후 삶이 바뀌어 버렸다는 사람들의 호소문들. 부산의 백신 부작용 피해자들을 만나봤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애가 1차를 맞고 2차를 맞고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갔습니다. 근데 9월 28일 담임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혈액 사진을 찍었는데 가슴에 저도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종격동 종대가 의심이 된다고. 이게 가슴과 가슴 사이 중간이래요. 거기에 8.9cm짜리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교수님 말, 이 병은 아주 특이하다. 자기도 처음 논다. 그러고 보호자가 말했던 백신 부작용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서류상 적어줄 수는 없다. 자기가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 병은 8.9라는 거는 1년 새에 절대 생길 수가 없는 거다. 작년에 엑스레이 사진에 분명히 있었을 건데 발견을 못했을 거다. 그래서 제가 작년 엑스레이를 미리 혈액협회에서 작년 거를 받아갔어요. 그러면서 교수님이 사진을 열어보시더니 발견이 분명히 있었을 건데
자기가 당황을 하는 거예요. 너무 깨끗한데, 딱 그 말씀, 너무 깨끗한데. 그래서 저희들은 더 백신이라는 제가 그걸 했거든요. 최대생을 꿈꿀 만큼 누구보다도 건강했던 아들. 어머니는 백신 부작용을 떠나 아들을 살리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있는 위치가 심장과 혈관과 너무 붙어 있다. 만약에 혈관을 건드리면 평생 투석을 하고 살아야 되고, 신경을 건드리면 이제 거기에 대한 후유증은 이제 말을 해줄 수는 없다. 7시간의 대수술. 수술은 성공했지만 이게 끝은 아니었습니다. 회복실로 넘어가면서 애가 얼마나 그걸 봐서 아빠 혈관 건드렸대, 신경 건드렸대, 그 말만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가 평생 림프암을 진단을 줘갖고 1월 3일부터 12번을 이제 어제 2차하고 12번을 해야 한대요. 죄송해요. 미치겠네. 안 울고 싶은데. 죄송합니다. 내가 끝까지 말리지 않고 백신을 안 맞췄으면은 우리 애가 저런 고통을 안 당할 건데. 작년 21년도 6월 3일 저녁 10시 반에 시간이 멈췄습니다. 거기서부터 지금 지옥 속에서 8개월째 지금 살고 있어요. 어디에서도 얘기를 하더라도 사람들은 저희에게 귀를 기울여 주지 않습니다. 가족 중에 제일 건강했다던 태훈 씨의 어머니는 지금 뇌사 상태로 8개월째 누워 계십니다. 저희 어머니는 접종 대상자가 아니셨지만 갈비뼈 골절로 인해 입원하고 계셨고 5월 27일경에 이제 병원 간호과장이 남는 백신이라고 당시 노쇼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노쇼로 이제 맞아라고 강요를 해서 백신을 맞게 되었고 일주일 내도록 이제 계속 부작용을 호소하시다가 일주일이 지난 6월 3일경에 결국엔 호흡곤란과 구토 이후 심정지가 오게 되었고 뇌사 상태에 지금 계십니다. 백신 접종 후 생긴 일이지만 치료비 전액을 피해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200~300만 원씩 한 주예요? 한 주에 그러면 한 달로 하면 거의 한 1,000만 원 나옵니다. 벌써 제가 한 7~8천 넘게 제가 적금을 모아놓은 거 다 썼고요. 네. 지금 어머니가 모아놓으신 걸로 지금 근근히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인과성 판단 기준 마련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갔습니다. 2월 26일 보건의료인력부터 시작을 해서 백신 접종을 했고요. 저희들이 백신을 맞지 말자고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백신을 맞고 나서 후유증으로 사망하고 후유증으로 지금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는 국민입니다. 실제 백신 부작용과 질병 간의 인과성을 인정받은 경우는 한 어느 정도 될까요? 4월 달에 2사람 사망자 이외에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요. 중증 환자는 6명이 단 거로 알고 있어요. 만약 백신 접종 후에 부작용이 생겼을 경우 질병관리청에서 질병과 백신 접종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힘들다라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하면 아무런 방법이 없는 걸까요? 부작용 손실보상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국가가 해줘야 될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건 아니고 감염병 예방법에서 국가에서 이 팬데믹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방접종을 최대한 늘려서 그 백신 접종에 대한 피해가 생겼을 때 그 부작용 피해는 국가가 책임지겠다라는 의미로 보상하겠다는 것을 규정에 넣었어요. 그 규정에 따라서 신청을 한 거를 받느냐 못 받느냐 이 결정을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도록 감염병 예방법에 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질병관리청장이 인정을 못하면 요거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이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이의신청을 말고는 하는 방법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말고는 없는 거죠. 법원에서도 요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게 뭐냐면 보상을 받는 사람은 추정할 수 있는 정도 간접적인 것만 하면 좋다라고 대법원이 얘기를 했어요. 환자는 할 만큼 했다. 그러면 질병관리청은 이게 아니라는 걸 입증 못하면 보상을 하라라고 대법원이 가이드라인을 이미 제시를 해줬습니다. 사실 감염병 예방법에서 이 손실보상을 규정한 그 취지를 봐도 인과관계 입증은 질병관리청이나 정부에서 입증을 하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한해외 제약사 대표는 백신 추가 접종 부스터샷을 1년에 한 번만 접종하는 게 맞다라고 밝혔는데요. 우리 WHO의 백신 기술 자문단에서 이야기했지만 같은 백신을 한 4번까지 하면
상당히 면역 체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보고가 있어서 득보다 실이 많기 때문에 아마 4차 접종까지는 진행이 되기는 힘들 거고요. 완전히 새로운 오미크론 항원에 대한 새로운 백신이 나와야지 그 백신을 접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백신은 개인의 선택이다라고 하지만 백신 부작용 피해는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보다 인과성을 폭넓게 인정해달라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이젠 저희가 그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신년 기자회견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모든 백신은 부작용이 있다. 그 부작용 일부 사례가 있더라도 모두 전적으로 나라에서 책임지겠다. 정부에서 인정된 사례는 사망 2건, 중증 5건이에요. 정확하게 나라에서 질병청에서 이런 데이터가 틀렸다. 당신들이 말하는 T라고 말하는 당신들의 데이터가 틀렸다. 우리가 당신들이 백신을 인한 게 아니다 하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를 해주시면 우리는 그거는 이래서 이거구나. 그러면 우리가 아니구나 인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게 우리가 우리 발로 우리가 찾아내는 게 아니고 나라에서 질병청에서 해달라는 겁니다.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한 우리 국민의 피해,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대책, 또 관심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짜작짝짝짝 힘을 내서 2022년 이민년은 용맹스러운 호랑이라서 그런가요? 메이저 국제대회가 많이 열리는 스포츠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부터 항저우 아시안게임, 카타르 월드컵까지 올 한 해 스포츠 열기로 후끈후끈 달아오를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국가대표를 꿈으로 열심히 훈련하고 있는 스포츠 선수들을 만나봅니다. 가시죠. 가소! 대한민국의 자긍심이 되기 위해 추운 겨울에도 뜨거운 구슬땀을 흘리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꿈을 향해 오늘도 열심히 훈련 중인 이들에게 응원을 전하러 갑니다. 선수들을 만나기 위해 걸음을 옮긴 곳은 대전시 내동에 위치한 도설산 중턱. 비탈진 언덕을 힘겹게 오르며 훈련장을 직접 찾아갔는데요. 여기서 어떤 종목의 선수를 만나게 될까요? 와, 선수들이 많은데요. 누구를 만나야 되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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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지금 누구를 만나야 되나 해서 일단 옆에서 지도해주고 계시고 연배가 좀 있으신 것 같아서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여기 대전광역시 양궁협회 박상도 전무이사입니다. 전무이사님,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힘내소거든요. 들어오면서 김재덕 선수처럼 파이팅을 외치면서 들어오려고 했는데 네, 아주 침착하게 잘해주고 있습니다. 실내가 상당히 조용해서 예, 조용하죠. 원래 이렇게 차분한 분위기에서 연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초등학교 때 뭐 말가장 애들도 양궁을 시작하면은 차분해집니다. 대전지역은 초등학생부터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그리고 실업팀 선수까지 총 100여 명의 양궁 선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지금 연령대들도 다양한 것 같아요. 일반부 선수들, 배재대학교 남자 선수들, 내동중학교 남자 선수들이 훈련하고 있습니다. 중등부부터 대학부, 성인부가 같이 다 연습을 하는 거예요? 팔 시위를 당기는 진중한 눈빛. 관역 앞에서는 선후배가 따로 없는데요. 선수층이 두터운 만큼 대전 양궁은 그동안 국가대표도 많이 배출했습니다. 양궁 가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2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20년 동안 할시위를 계속 당겨오신 거예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들은 언제예요? 12년 런던 올림픽 나갔을 때도 아주 감회가 새롭고 합니다. 단체전 동메달! 네네. 이야, 그분을 다시 또 여기서 뵙네요. 오. 아직도 그냥 저는 신기하고요. 그때 뭐 심정을 말하면 떨리고. 올림픽 대표 효자 종목 양궁. 매 대회 전 종목 석권을 노릴 정도로 실력이 출중한데요. 대한민국 양궁의 선전 이면에는 선수들의 피나는 노력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몇 발 쏘신 거예요? 네, 9발 쐈는데 9발! 자, 9발 중에 과연 확인합니다. 너무 못 쐈어요 이거. 이야, 이게 지금 여기가 더 잘 쐈어요. 오, 지금 거의 뭐 10, 9. 와, 연습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이 안에 있습니다. 10이 너덜너덜해가지고 그만큼
명중은 많이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요. 열심히 해야죠. 오늘 연습은 잘 되시나요? 오늘은 조금 잘 안 되는데 혹시 저 때문인가요? 제가 힘을 들이러 왔는데 저 때문인가요? 아, 성우 너무 귀엽네요. 잡자 멘탈 잡자. 올해 혹시 계획하고 있는 대회들이 있나요? 아시안 게임 평가전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32강에는 들었고 이제 3월 중순에 이제 열리는 또 평가전이 있어요. 그거를 또 잘 해가지고 아시안 게임의 대표로 선발이 되는 게 이제 저희 목표입니다. 꼭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힘내소. 힘내소. 훈련으로 채워지는 선수들의 하루. 그런데 활을 잘 쏘려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연습량, 좋은 자세 다 중요하지만 장비 세팅이 부정확하면 시합 때 좋은 성적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비 점검도 실력의 하나라고 하죠. 안녕하세요. 왜 훈련 안 하시고 혼자 여기 계신 거예요? 장비 좀 정리하느라고 하고. 그렇죠. 나만의 루틴이 있잖아요. 네. 혹시 그런 거 있나요? 안경 올리는 거. 아, 그래요. 금빛 관역을 향해서 마지막 한 번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때 나의 루틴 안경 올리고 관역을 한번 바라보는 거. 예. 이야, 금빛 관역을 향해 쏴라. 항저우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양궁 유망주들의 다짐과 꿈도 연걸어갑니다. 관역을 쏘아보는 매서운 눈빛. 몇 년 뒤 국제대회에 설 자신의 무대를 향해 꿈을 쏘아 올립니다. 다들 뭐 3, 4년 했으면 양궁이 좋아서 지금까지 쭉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생각할 때 양궁의 매력은 어떤 거예요? 처음에는 좀 빗나갈지라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한 발을 쐈을 때 10점에 탁 박혔을 때 그때 그 기분을 아직까지 못 잊어서 바람이 불 때 오조준을 하잖아요. 그때 딱 오조준을 했는데 예상했던 대로 10점에 딱 들어가면 그때 저는 멘탈이 강하면서 또 위로 갈수록 겸손한 선수가 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김재덕 선수의 화이팅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화이팅! 대한민국 양궁 화이팅! 해가 자취를 감출 무렵 오히려 활기를 띠는 훈련장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지금 밖에는 어둠이 내려앉았고요. 이 시간까지 열심히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이 있어 만나러 왔습니다. 여기는 어디이고 어떤 종목의 선수들이냐? 바로 아이스링크의 빙상 종목 선수들입니다. 동계올림픽 때마다 우리나라가 강세를 보여온 종목 쇼트트랙. 빙상 꿈나무들이 오늘도 훈련에 열심입니다. 저 상체 좀 많이 숙이고 10초 4. 안녕하세요. 어디? 예, 지금 지나가는 선수들한테 계속 뭐 지도를 하시는데 뭐 말씀하신 거예요? 아이들 돌아가는 한 스피드에 대한 초수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TV를 화면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속도감이 빠르네요. 한 60km 정도? 네, 빨리 달렸으면 60km 정도 나옵니다, 스피드가. 제2의 김연아 선수를 꿈꾸는 피겨 꿈나무들도 기술 연마의 한창인데요. 연습만이 살 길. 안전적인 점프를 위해 뛰고 또 뛰어봅니다. 더블악셀 뛸 때 축 똑바로 세우고 알았지? 그리고 발목 항상 눌러서 차고 올라간다. 지금처럼 차곡차곡 실력을 쌓는다면 머지않아 올림픽 무대에서 만날 수 있겠죠. 미래의 스타들과 이야기 나눠볼까요? 잠시만요. 와, 저는 여기까지 걸어오는 것도 쉽지 않은데 어쩜 이렇게 스케이트를 신고 빙판 위에서 점프하고 턴하고 자유자재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해서 잘 되는 것 같아요. 피겨스케이팅을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 김연아 선수 올림픽 영상을 보고 너무 멋져 보여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다른 것보다 스핀도 돌고 점프도 하니까 더 멋져 보여서 시작하게 됐어요. 혹시 좋아하는 선수 있나요? 유영 선수를 좋아해요. 그러면 유영 선수에게 영상 편지 한번 남겨주시죠. 이번에 올림픽 나가는 유영 선수 트리플 악셀 꼭 성공해서 메달 따왔으면 좋겠어요. 이제 동계 시즌이 왔는데 저도 나중에 그 선수들처럼 동계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미래 쇼트트랙 국가대표와 저 힘내서가 함께 응원합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국가대표 모두 힘내세요. 아무리 좋은 기회도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내 것으로 만들 수 없죠. 단 한 번의 활시위가 승부를 결정짓기에 오늘도 값진 땀방울을 흘립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어린 나이부터 실력을 갈고 닦는 선수들, 이들이 있어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습니다. 어린 꿈나무부터 국가대표까지 국민들은 한 마음으로 응원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선수들 모두 힘내서! 옷깃을 여미는 추운 겨울, 그리고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 혈액 보유량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따스하게 만든 미담의 주인공들이 있는데요. 저에게 헌혈이란 조그마한 실천으로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활동이라 생각합니다. 저에게 헌혈이란 생명을 살리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운 날씨에 따뜻한 마음만큼이나 더욱 필요로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헌혈인데요.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따스한 한 방울의 기적으로 주위를 훈훈하게 만든 그 주인공들을 지금 만나봅니다.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는 겨울, 특히 요즘과 같은 코로나 시국에는 혈액 수급이 좋지 않다고 하는데요. 10분이란 시간으로 사랑의 온기를 전하고 건강도 지킬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 바로 헌혈이라고 합니다. 환자들이 계절을 가리고 아픈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 늘 평균적으로 5일분 이상은 유지가 돼야지만 적정한데 겨울만 되면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특히나 겨울에는 날씨 추워가지고 이동량도 적어지고 지금 코로나가 너무 확산세가 심하다 보니까 모이는 거 사람들이 꺼려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방학 들어가고 하니까 더욱더 심각하게 부족합니다. 이처럼 헌혈이 절실한 시기에 우리 마음을 훈훈하게 만드는 미담의 주인공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미담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 집 앞을 나서는 이분이 바로 기사에서 봤던 유정섭 군입니다. 한파가 기세를 부리는 주말 아침, 집에서 쉴 법도 한데 어디론가 향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헌혈하러 가는 길이에요. 11월에 헌혈하고 2달마다 주기인데 주기가 지나서 이번에 헌혈하러 갑니다. 구미에서 1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 지역에서 유일하게 주말에도 문을 여는 동성로 헌혈의 집인데요. 유정섭 군에게 이곳은 집만큼이나 편안한 곳이라고 합니다. 네, 전자분해 하셨습니까? 자신의 헌혈로 지역사회에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유정섭 군. 최근엔 취업을 해서 충남 아산과 구미를 오가는 바쁜 스케줄에도 헌혈 주기가 되면 이렇게 사랑의 온기를 전한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들어와서 학교에서 봉사 관련해서 상을 주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봉사활동을 해야겠다 해서 찾아보니까 구미시 헌혈의 집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캠페인이 있어서 참여를 하고 헌혈하고 나오신 분들 주로 도와드리는 역할을 했는데 이렇게 이런 분들이 뜻깊은 활동을 하시는구나 알게 되고 저도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첫 헌혈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봉사활동을 계기로 시작된 헌혈. 학창 시절과 군 복무 시절까지 모두 28번의 헌혈을 했고 30번의 헌혈자에게 주어지는 은장을 받는 것이 유정섭 군의 목표라는데요. 헌혈 활동은 2달에 한 번인데 혈장이라고 체내 성분에서 주는 거는 2주에 한 번씩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제가 봉사활동도 하러 가니까 거기서 갈 때마다 주기 되면 혈장으로 2주에 한 번씩 해주고 그러다가 이제 20살이 될 때 2년 만에 제가 20번 거의 채웠을 겁니다. 그때부터 최초 이런 타이틀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최연소의 은장을 받아보자는 목표로 꼬박꼬박 갔습니다. 주기마다. 이번 헌혈까지 횟수로 하면 29번째. 2달 뒤에 받게 되는 은장을 자신의 생일 선물로 주고 싶다는 유정섭 군을 보니 헌혈 천사가 따로 없죠. 뿌듯한 마음이 더 먼저 들고 이제 이때 한번 좋았는데 다음번에 지갑 열어봤을 때 이때 헌혈했네 하면서 알 수 있는 그런 증상인 것 같습니다. 어지럽거나 이러진 않아요? 네, 괜찮습니다. 헌혈을 마친 유정섭 군이 찾은 곳은 대구의 한 재래시장.
이곳에서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어서 오세요. 정수 씨.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아이고.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정수 씨는 왜 지냈어요? 아유, 요즘 학교 졸업하기 전에 일자리를 구해서 운 좋게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고야, 어디 집하기는 힘든데 잘 됐네. 또 한 명의 미담의 주인공인 이태원 씨인데요. 두 사람은 어떻게 인연이 됐을까요? 제가 헌혈증이 많이 가지고 있고 28장이나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쓰면 좋은 활동에 쓸 수 있을까 해서 인터넷 기사를 찾아보니 평화시장의 정육점 사장님께서 헌혈증을 기증자에게 모아서 그거를 소아암센터에다 직접 기증하신다는 기사를 보고 제가 가지고 있던 헌혈증 28장 다 같이 사장님에게 드려서 좋은 일에 힘써야겠다 생각해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일면식도 없던 두 사람을 이어준 건 바로 헌혈증이었는데요. 소아암 환자들을 돕는 사랑의 헌혈증을 기부하기 위해 오늘 유정섭 군이 이곳을 찾아온 겁니다. 헌혈증 2장 좋아했으니까 고기는 2건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러면 내가 조금 좋은 고기 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천사 주변에는 천사들만 있다더니 바로 이분들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태원 씨가 운영하는 식육점에선 헌혈증 한 장당 고기 한 근을 무료로 나눔하고 있습니다. 기증자분들이 그래도 고기라도 한 근 가져가야지 그래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고기를 했습니다. 그럼 헌혈증 주시면 고기를 주는 거예요? 예, 600g씩 드리고 있습니다. 13년 동안 기부받은 헌혈증으로 고기 무료 나눔을 해오고 있다는 이태원 씨.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시작한 일은 시장은 물론 지역의 봉사활동으로 이어져 최근에는 자랑스러운 대구 시민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13년 전에 우연하게 철압 속에 있는 헌혈증을 버리기가 아까워서 어떻게 할까 싶어서 그걸 이제 사랑 나누기를 시작했는 것 같습니다. 헌혈증은 1년에 한 번 동구 자원봉사센터에 연말에 기증합니다. 중간중간에 그 백혈병 환자라든지 간 이식하는 분들이 와서 가끔 가져갈 때도 있습니다. 30년 동안 이어온 봉사활동. 늦은 나이에 사회복지학을 전공할 정도로 봉사에 진심인 이태원 씨인데요.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그의 마음이 대구의 겨울을 더욱 따뜻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헌혈증이 필요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집안에 있는 묵혀있던 헌혈증이나 아니면 헌혈을 많이 해서 저희 가게에 가지고 오시고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봉사활동으로 추운 겨울을 녹이고 있는 우리 곁의 미담의 주인공들. 따스한 한 방울의 기적을 위한 그들의 활동은 오늘도 쭉 계속됩니다. 때론 달콤하게, 때론 고소하게 우리 지역 작가들이 들려주는 찐 문화의 맛. 모두가 문화 미식가가 되는 그날까지 문화 맛집 탐방을 떠나봅니다. 경주시 현곡면. 경주의 풍경들을 사실적으로 담아내는 화가이자 오랜 시간 자신만의 세계를 조각해온 이상수 작가의 작업실을 찾았습니다. 오늘의 문화 맛집 주인공을 만나보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경주에서 조각하고 있는 이상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주로 어떤 작품은 선인장과 관련해서 어떤 역설적이든지 또는 어떤 모순적인 어떤 이런 내용들 이런 위주로 가고요. 그리고 이제 캐릭터 조각도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그림도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조각가이자 화가로 활동 중인 이상수 작가. 조각가에서 회화 작가로 활동 반경을 넓힌 것으로 얘기되지만 사실 처음 시작은 회화였다고 하는데요. 미술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하죠? 학교 다니기 전부터 제가 계속 그림을 그려왔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계기란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늘 제 주위의 어떤 삶에 항상 그림이 있어 왔기 때문에 그 자연스럽게 그림을 그렸었고, 그리고 조각은 제가 이제 미술학원 다닐 때 선생님이 그때 휴학계 내고 저희 미술학원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선생님이 이제 조속가 출신이어서 자연스럽게 조속가로 이렇게 바꾸게 된 것 같습니다.
조각과 회화, 입체와 평면이라는 두 가지 다른 세상에서 펼쳐지는 이상수 작가의 작품 세계를 좀 더 자세히 만나볼까요? 먼저 그동안 어떤 조각 작품들을 만들어 왔을까요? 제가 예전에는 어떤 매치라든지 실크 스크린 이런 것도 활용했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어떤 플라스틱 재질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FRP라고 하는데 먼저 흙이나 또는 이제 스티로폼 같은 걸로 원형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거푸집을 만들고 안에다가 플라스틱 액을 넣어서 나타내는 그렇게 만드는 어떤 그런 작품입니다. 플라스틱 재질이죠, 일반적으로. 이상수 작가의 조각 작품은 다양한 주제와 소재로 만들어져 전국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귀여운 캐릭터부터 선인장까지 지난 17년간 만들어온 수많은 작품들 가운데 이상수 작가가 특히 애정하는 작품은 무엇일까요? 저 이제 선인장 의자 같은 경우는 왕의 어떤 군자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 그 뭐냐면 선인장 의자를 우리가 앉을 때는 사실 불편한 의자죠. 원래 의자란 게 편안하고 어떤 권위를 상징할 수도 있고 이런 걸 어떤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근데 제가 선인장이라는 어떤 내용을 들었을 때는 이 자리가 얼마나 불편한 자리인가 우리가 과연 이 자리에 앉아도 되는 자리인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올라갈 때는 그만큼 내가 있어야 될 자리인지 또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하고 있는 작품도 어떤 캐릭터 또 동물들 이런 내용들을 갖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몇 년 전 이제 테마파크 일을 하면서 대중들이 뭘 좋아하는가에 어떤 주관점을 뒀습니다. 제 작가적인 주관점에서 하는 어떤 그런 작품 제작 방향이 있고 또 대중들이 좋아하는 관점. 테마파크는 특히 이제 대중들을 위한 어떤 그런 공간이다 보니까 그러면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 그래서 이제 캐릭터 모양이라든지 이런 데 더 중점을 뒀죠. 좀 더 대중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캐릭터 모양들. 그리고 동물을 표현하더라도 단순하게 있는 어떤 내용들은 큰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하마를 하더라도 마치 물에 있는 듯한 형상을 표현하려고 어떤 그리고 군상 또 반복된 이미지로 해서 나름 어떤 스케일이라든지 이런 걸 보여주려고 했죠. 오랜 시간 조각가로 살아온 이상수 작가. 하지만 최근 몇 년간 회화 작가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데요. 입체를 다루는 조각가가 평면을 채우는 회화 작가로 분야를 넓히게 된 건 아주 우연한 계기였다고요. 경주에 내려와서 처음에 이제 조각 작업을 했었는데 이제 어느 날 이렇게 작업장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소나무 숲이 있는데 그런 어떤 숲들이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비 오는 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왠지 느낌 자체가 좀 우리가 평상시에 보는 거하고는 좀 다르게 다가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 숲을 한번 그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막상 진행하지는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작업장을 이제 여기다가 이 땅을 매입하고 작업장을 지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작업장 허가가. 그때 제가 그 전에 있던 작업장은 이제 나왔고 그래서 이제 작업장이 당분간 없어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하긴 해야 되는데 이 조각도 못 하고 그래서 당분간 일단 그림이라도 그려야 되겠다 집에서. 그래서 그림은 집에서도 얼마든지 그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림을 시작하게 됐죠. 조각 작업실이 제때 마련되지 않아 시작한 그림이지만 어쩌면 이상수 작가가 운명처럼 꼭 해야만 했던 작업은 아니었을까요? 지금부터는 이상수 작가의 그림 세계를 좀 더 들여다봅니다. 이상수 작가의 회화 작품을 만나러 온 곳은 경주 솔거미술관. 오는 2월 21일까지 경주 미술인 선정 작가전에서 이상수 작가가 발견한 경주의 숨은 아름다움을 그림으로 만나볼 수 있죠. 이상수 작가님 같은 경우는 경주 지역의 소박한 아름다움 그리고 드러나지 않은 아름다움을 이렇게 펜과 선으로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그래서 관람을 하실 때에도 이제 경주에 드러나지 않은 그런 곳곳의 아름다움을 관람 포인트로 하셔서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조각을 해온 이상수 작가에게 본격적인 회화 작업은 새로운 도전이었겠죠. 하지만 이 새로운 도전이 이상수 작가에게 심리적인 편안함과 행복을 준다고 하는데요.
일상 속 경주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즐거움 덕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경주에서 우리가 다니다 보면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주 소재로 삼았거든요. 무심코 가는 어떤 풍경들이 어떤 때는 이제 그게 자꾸 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을 한번 그림을 표현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뭔가 의미를 부여했을 때 의미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을지도 모를 일상의 모습. 구석지고 소박한 풍경들을 포착하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를 발견의 화가라 칭합니다. 앞으로 조각과 회화를 병행하며 만들어갈 이상수 작가의 작품 세계를 더 기대하게 되는데요. 제가 그림은 그리고 싶다는 충동으로 그랬지 이 그림이 작가의 주관이라든지 작가주의적 내용은 사실 아니었거든요. 왠지 그냥 그림을 그리고 싶은 어떤 충동에서 이제 그려왔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작가의 주관과 제가 하는 어떤 조각가의 뭔가 어떤 합일점을 찾아가서 거기서 어떤 동일성을 찾아가는 작품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각가로 또 화가로 앞으로도 경주의 색을 담은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게 될 이상수 작가. 이상수 작가의 오랜 작품 활동을 응원합니다.